어느덧 제 나이 53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제 품을 떠났고 저는 작은 빌라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유난히 크게 느껴져요. 전기장판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흘러올 줄 알았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식구가 복적거리며 살아가는 흔한 가정이었죠. 저는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참 긍정적이다. 너랑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크게 욕심도 없고 남을 시기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내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화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상한 날도 있었죠. 숙제를 안 했다고 투덜대고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래, 건강하게만 커다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알뜰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많이 하는 편이었고, 마트에서는 꼭 전단지를 들고 할인 품목부터 확인했습니다. 사과도 과일도 정가일 땐 안 사고 할인 스티커가 붙으면 그때 담았어요. 아이들 옷도 계절이 끝날 무렵 2월 상품을 사입혔고 제 옷은 정말 몇 년씩 입었습니다. 친구가 새 코트를 입고 나오면 예쁘다고 말은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옷장에 걸린 오래된 패딩을 털어 입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 체험학습 가도 돼?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와. 엄마,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싶어. 그래, 대신 열심히만 해. 저는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 것도 아니고 고급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체험학습 몇 번, 피아노 학원 하나, 태권도 하나, 미술학원. 평범한 엄마라면 누구나 해주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외벌이였다는 겁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은 저녁에 돌아왔고 월급날이면 생활비를 가장 먼저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씻으러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혼자 걸어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아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부 관련 과목들은 집에서 제가 직접 공부를 시켰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식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엄마, 밥 더 있어? 고기도 더 줘. 조금만 기다려. 밥솥은 금세 비었고 우유는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교복비, 학원비, 수련회비, 수행평가 준비물, 병원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달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만 쓰고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그렇게 시작한 비상금은 어느새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 처음에는 그 정도였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잠깐 쓰고 다음 달에 메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다들 쓰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마트 시식 행사도 나갔고 전단지를 접는 일도 했습니다. 가끔은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오면 종아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는 척 저녁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맛있네. 남편이 웃으며 말하면 저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마트에서 고등어가 싸더라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우유를 사면 달걀을 포기해야 했고, 아이 운동화를 사면 제 신발은 다음 달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치한 적도 없고, 명품 하나 산 적도 없고, 가족을 위해서만 돈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전, 통장과 대출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보험 대출, 소액 신용 대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액을 계산기에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천만 원.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계산한 거겠지. 다시 처음부터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 제가 어느새 빚만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아 휴대폰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주부 재택 아르바이트 모집, 집에서 간단한 리뷰 작성, 초보 가능, 고수익.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에서 리뷰만 쓰고 돈을 준다고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광고 문자는 매일 오지만 이상하게 그 문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며칠 전 확인했던 빚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그 생각이 의심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문자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자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상담원은 예상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리뷰 아르바이트입니다. 주부님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계하는 마음을 눈치챈 것처럼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업체인데 오픈마켓에 입점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작성한 리뷰만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카드로 제품을 구매하고 업체에서 알려주는 가이드에 맞춰 리뷰를 작성하면 원금과 리뷰 비용을 포인트로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 돈으로 먼저 사야 하는 거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상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실제 구매 이력이 있어야 리뷰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구입한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전산으로만 구매 이력이 남는 방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매하신 금액과 리뷰 작성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지급됩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찜찜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리뷰를 남겨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리뷰 알바가 원래 이런 방식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 구매한 물건은 15,000원짜리 휴지 케이스였습니다. 일부러 좀 싼 제품을 골랐습니다. 속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아.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괜히 망설여졌습니다.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구가 뜨자 바로 업체에서 리뷰 작성 예시를 보내왔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은 어떻게, 어떤 문장을 넣으면 좋은지까지 아주 자세했습니다. 리뷰도 제 말투를 조금 섞어서 길게 작성했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디자인도 예쁘네요. 거실 분위기가 한결 깔끔해졌어요.
글을 올리고 나니 묘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정말 돈이 들어올까? 혹시 연락이 끊기는 건 아닐까? 괜히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포인트가 지급됐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금 15,000원에 리뷰 비용 30,000원까지 합쳐져 45,000포인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제 통장으로 입금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 돈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라면 조금씩 빚도 갚을 수 있겠다. 며칠 뒤부터 꾸준히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컵받침, 방향제, 수납함, 작은 조명, 하루에 두세 개씩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집안일을 마친 오전이 제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리뷰를 쓰고 포인트를 확인하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익이 180만 원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았고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카드값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망설였을 딸기 한 팩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딸이 웃으며 묻더군요. 그냥 엄마 기분이 좋아서.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낡은 가방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째 쓰다 보니 모서리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직 괜찮아.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방학 지나기 전에 엄마가 새로 하나 사줄게. 괜찮다니까.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하고 돌아섰는데 괜히 눈물이 핑 골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명품을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회원님, 이제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 정보도 공유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카오톡 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40대, 5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 수익 인증도 했습니다. 오늘도 2건 완료했습니다. 이번 달 벌써 150만 원 넘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생활비 걱정이 줄었네요. 그 글들을 읽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안심됐습니다. 나만 하는 일이 아니구나.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네. 그 생각이 제 경계심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20만 원 이상 제품 리뷰 진행 시 리뷰비 상향 지급.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보다 구매 금액이 커진다는 점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단체방에는 성공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소기 리뷰 완료. 전자제품도 바로 정산됐어요. 등급 올라가니까 확실히 수익이 다르네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보다 기대가 조금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들어왔고 출금을 누르면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처럼 리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렵에는 조금씩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내가 괜히 겁먹었네.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원님은 우수 회원으로 승급되셨습니다. 잠시 후 방장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원님은 성실하게 활동하셔서 등급이 올라가셨어요. 이제부터
일반 회원보다 훨씬 높은 수익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묻자 방장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존에는 소액 상품 위주였다면 이제는 프리미엄 상품 리뷰를 진행합니다. 100만 원 이상 제품부터 수익률이 훨씬 높아져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00만 원? 이전까지 제가 구매했던 물건들과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큰데? 망설이는 저를 본 것처럼 당장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원님은 이미 3달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진행하셨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안심이 됐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속한 시간보다 더 빨리 정산된 적도 있었으니까요. 단체방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글을 올렸습니다. 우수 회원 되신 거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돈 버시는 거네요. 저도 처음에 무서웠는데 지금은 빚 거의 다 갚았어요. 등급이 올라가면 확실히 다릅니다. 모두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은 사람도 있었고 강아지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겁내는 건가? 결국 저는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방장이 권유대로 여러 건을 묶어 약 300만 원 정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며칠 뒤면 원금도 들어오고 수익도 받을 거야. 제 자신을 계속 달랬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들어왔어야 할 포인트가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방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님, 죄송합니다. 최근 허위 리뷰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이트 운영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존에는 바로 출금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포인트가 1,000점 이상 적립돼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결제한 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0포인트만 맞추시면 원금과 수익 모두 한 번에 출금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술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00만 원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새로운 돈을 벌고 싶은 마음보다 이미 넣은 돈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커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300만 원을 다 잃는 거잖아.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에도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7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700만 원? 무슨 일인데?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카드값이 조금 꼬였어. 금방 해결돼. 한두 달 안에 꼭 갚을게.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지? 진짜 괜찮아. 잠깐만 쓰는 거야.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바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엄마에게 또 손을 벌렸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죄책감보다 조급함이 더 컸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끝이다. 그러면 다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 1천만 원을 맞췄습니다. 이제 정말 출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트 점검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스템 인증 절차가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단체방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원래 이런 적 가끔 있었어요. 곧 풀린대요.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또 안심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텐데 단체방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분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두 같은 팀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제발 내 돈만 찾게 해주세요. 그 마음 하나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계속 오류만 나왔습니다. 방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단체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담원도, 방장도, 함께 웃고 축하해주던 사람들도 모두 흔적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 하나가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사기를 당한 거구나.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면 열릴 거라고 믿었어요. 오류일 수도 있고 시스템 점검이 길어지는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장은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상담원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저의 피해 내용을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이미 피해 사례가 많았고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함께 온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처럼 중년 여성도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성도 있었고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 입에서 숫자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 제 통장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본 적도 없는 제가 1,500만 원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600만 원이요. 저는 2천만 원이요. 저는 퇴직금까지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경찰관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유형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창피했습니다. 나도 뉴스에서 저런 사람들을 보며 왜 속을까 했는데 결국 내가 그 사람이 되었구나.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운전대만 붙잡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빚 3천만 원, 엄마에게 빌린 700만 원, 사기당한 돈까지 합치며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사기를 당하면서 생긴 카드 대금과 대출까지 더하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숨겨왔던 빚,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던 일, 리뷰 아르바이트, 그리고 사기를 당한 일까지. 말을 하면 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이 있었고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돈을 갚으려고 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 미안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 하나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인데 생활비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미안했고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줄 알았어. 당신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실망 안 했을 것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명품 하나 산 적도 없었다고, 친구들과 여행 다닌 적도 없었다고, 모두 우리 가정을 위해 썼다고,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보려 했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에는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식탁에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해주는 아들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나한테라도 말하지.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창피했어. 엄마가 잘못 살았어.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도 체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미안했고 아이들 얼굴을 봐도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저를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저를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제 자신을 벌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내가 가족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그 생각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혼자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걸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혼 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도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게 이혼은 자유가 아니라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왔던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개의 박스와 계절옷, 그리고 밥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어 TV부터 켰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울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채널을 돌려봐도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혼자 살게 되는구나.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먼저 전화를 걸어 오기도 합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엄마는 잘 챙겨 먹지.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돼? 걱정하지 마. 저는 늘 씩씩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조금, 어떤 날은 계란 하나도 아까워 그냥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신기하게도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밥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냄비 하나만 씻으면 설거지도 끝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설거지가 금방 끝나서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씻을 그릇조차 없다는 사실이요. 겨울이 되자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난방비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켜려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조금만 참자. 양말 하나 더 신으면 되잖아. 결국 수면 양말까지 두 겹을 신고 두꺼운 후드티를 입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냈습니다. 손끝이 시려워도 물을 끓여 손을 녹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동네 마트에 갔다가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유통기한 임박 할인 코너를 둘러보고 있는데 직원이 도시락에 할인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30% 할인될 텐데. 그런데 제 옆에 있던 70대 정도로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도 같은 도시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저와 할머니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걷었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다른 코너로 걸어갔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인 도시락 하나를 두고 망설이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생수, 달걀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됐네. 웃고 있는데 눈물도 같이 흘렀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두 저를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연락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밥 한 끼 먹자. 하지만 저는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미안해. 요즘 바빠. 다음에 보자. 사실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밥값이 부담되기도 했고 제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먼저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괜히 비교될까봐. 결국 제 발로 관계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쯤부터 저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이 53,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원을 알아보다가 국비지원 간호조무사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으니까요. 등록을 마치고 첫 수업을 들으러 갔던 날, 제일 앞줄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재를 펼치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괜히 주변이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아닐까? 괜한 피해의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저 혼자만 계속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늘 웃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감을 빼앗고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더군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은 많았을 때보다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을 더 무섭게 흔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5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마침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네 병원에 겨우 취직했습니다.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은 저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출근 첫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다며 웃었을 텐데 그날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여기서마저 버티지 못하면 정말 끝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일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접수도 해야 하고, 환자 안내도 해야 하고, 진료실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품 이름이 헷갈려 선배에게 혼이 났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선배였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신 있게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린 동료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약해지더군요. 하루는 접수대에서 한 어르신이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야? 순간 병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저를 무시하려고 아줌마라고 부른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살아서 그런가, 내가 초라해 보여서 그런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제 자신을 자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가장 많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빨래를 개고 있었고 거실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부터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베란다에서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애들 신나게 놀고 낮잠 잘 자네. 저도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낮잠 금방 깨서 또 시끄럽게 할 텐데 그 전에 빨리 집안일 끝내야겠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햇살의 따뜻함도 아이들의 머리카락 냄새도 거실 바닥의 촉감까지 모두 느껴질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을 뜨니 차가운 원룸 천장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불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별일 없이 웃던 평범한 하루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출근은 해야지. 누가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제 눈물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제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빚을 조금 갚고 나면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전과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가계부를 씁니다. 오늘은 얼마를 썼는지, 다음 달에는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무서워 통장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돈은 현실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착한 엄마였어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도, 사치 한번 부리지 않았어도, 돈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빚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붙여 더 커졌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퇴근길이면 병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끔 바라봅니다. 예전보다 주름도 많아졌고 어깨도 많이 처졌습니다. 한때는 늘 웃는 얼굴이라고 너무 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저는 피곤함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얼굴이 예전만큼 밉지는 않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 내일도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네,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렸던 그 거실로, 가족이 함께 웃던 그 식탁으로,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을 꿈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면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돈을 배우고, 늦었지만 제 삶을 책임지고, 늦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돈의 본색은 50대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는 않더군요.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지만 돈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